여러분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얼마라면 만족을 하실까요? 여러분께서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는 마인드 정보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금융연구소에서 2022년 자산관리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평균 10억대의 자산가들은 지출 절반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억대의 자산가들은 총 자산이 70억 원은 있어야 부자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 아파트 한 채도 수십억을 하기 때문에 70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습니다. 70억을 저축을 통해서 모을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부자들과 신흥 부자들, 이들의 부의 원천,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흥 부자든 전통 부자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근로소득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소득의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이렇게 또 금융투자로 이루어졌고요. 25% 이상은 둘 다 부동산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부모님을 잘 만난 혜택을 입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가만히 보면 급여 등 근로소득을 모은 것이 아주 기초가 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종자 또는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축적 과정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금융연구소가 2022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이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 계층을 대중부유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대중부유층이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가진 총 자산은요, 평균 11억 5,986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11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출이 1억이 끼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대중부유층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중부유층은 지난해 지출의 50.1%, 그러니까 50%가 살짝 넘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4,638만 원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저축 금액의 60%는 안전자산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기초적인 베이스는 바로 이렇게 저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최소 자산 기준은 한 7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 금융자산이 한 32억 9천만 원이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이나 자산관리 업계가 정의하는 부자의 기준인 금융자산 10억 원보다 3배 정도 높은 금액이죠. 32억 9천만 원이니까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자산이 5억 미만의 경우는 14.5%, 그리고 5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8.5%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한 20억 원이 있는 분들은 그 중에 26.7%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인데요. 자산 금액이 올라갈수록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지만 이렇게 조사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 원 이상은 35.7%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자산이 10억 정도 있는 대중부유층이 계획하는 10년 후의 평균 목표 자산 금액은요, 21억 6천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 자산의 2.1배가 되는 거죠.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는요, 45.5%가 근로사업소득이다 이렇게 꼽았는데 역시 저축이 부를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는데도 54.8%는 근로사업소득이 가장 많이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다라고 답한 비중은요, 22.6%로 시드머니를 마련한 이후에는 자산 축적 과정에서는 부동산의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1.9%,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투자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출금리가 6%에 이르면 64.9%, 7%대에서는 83.5%가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반대로 예금금리가 5%대면 37.2%, 6%라면 58.1%가 투자 자산을 예금으로 옮기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계속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3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산 중에 부동산이 70%가 넘습니다. 그 부동산 자산 중에도 또 부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주식, 보험, 채권, 저축 등이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금융자산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1년 말에 42만 4천 명으로 1년 만에 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주식을 팔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보를 습득하면 행동으로 빠르게 옮기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요, 지난해 말 42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전체 인구에서 0.82%, 그러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데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정말 수십억을 호가하고 또 그 거품일 때 사들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사들인 부동산 중에는 빚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품이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자들의 총자산 포트폴리오 중에는 부동산 자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빚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의 순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산이 확 줄어들게 되죠. 어쩌면 빚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금융자산이 10억에서 100억 원 미만 보유자를 자산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보유 부자를 고자산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초고자산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자산가는 38만 5천 명, 고자산가는 3만 1,000명 확 줄어들죠. 그리고 초고자산가는 8,600명, 그러니까 인구의 0.02%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한국의 부자 중에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현황을 보니까 개인 명의 부동산은 전체의 56.9%,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43.1%를 차지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자산의 액수가 클수록 부동산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고자산가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부자들의 부자의 기준 중에는 거주용 부동산도 이렇게 가장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구당 부채 평균은 9,170만 원이고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6,400만 원입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가구 평균 자산과 부채는 늘었고요.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5,6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의 부동산은 고가이면서 또 거품이 잔뜩 끼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을 저축해서 꼭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작든 크든 나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투자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표용호TV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거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부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구독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